예,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호서대학교의 김일환 교수입니다. 예, 저는 오늘 우리 홍가신 선생의 생애와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요까지를 이제 제가 발표 대상으로 삼았고요. 이제 후반부에는 저를 이어서 이제 이건호 교수님이 그 뒤에 이제 홍가신의 활동에 대한 이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신의 이제 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자면, 홍가신 가문이 우리 아산하고 어떤 인연을 맺게 됐을까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홍가신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홍가신이 어디서 태어났다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산에서 저는 당연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꼭 아산이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재미나게도 보면은 홍가신의 부친 홍원이라는 분이 진사시에 합격을 합니다. 근데 삼화강목에 보면은 주거지가 경기도 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양 출신이고 남양이 이제 생활의 근거지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식들, 바로 이제 홍가신과 동생 홍민신, 홍경신, 심지어 홍가신 아들 홍영까지도 보면은 삼화방목에 이들의 주거지는 전부 다 서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홍가신이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쭉 자랐다고 이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의 가족들이 아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걸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보는데요. 재미난 거는 실학자인 방계 유영원이 쓴 동국여지지에 보면은 서울 출신의 사람들에 대한 인명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는 홍가신이 서울 사람으로, 경도 출신의 사람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가신의 가족이 아산하고 인연이 맺어진 것이 처음에 저희 기대하고 상당히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아산의 지리지인 신정 아주지에 보면은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대곡, 거기가 바로 이제 대동리죠. 거기에 홍원, 홍가신의 아버지, 처가인 흥양신 씨의 별장이 거기에 있었는데, 홍원의 장인인 분이 바로 이제 절도사 신계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신계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발표문에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분이 그의 집 뒤에 선친을 장사를 치른, 여기를 이제 묘지로서 하면서부터 거기 이제 자기들 집안에 선산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딸이 둘이었는데, 홍원의 장인이 되는 신윤필,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 이제 처갓집에 재산을 받아서 이제 살게 됐고,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이 이제 홍원이한테 시집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홍원이란 분이 처가 쪽으로 상속되어지는 재산을 따라서 이 아산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제 홍가신 일가가 아산에 정착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홍가신의 생모의 벼럽이 아산에 있어서 이걸 상속받는 과정에서 홍가신 일가가 정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홍가신 집안은 서울에 경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생활이 있고, 또 아버지의 고향인 홍원의 근거지인 경기도 남양,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재산이 있는 아산, 이 세 군데에 이제 각각 자신들의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필요할 때마다 벼슬을 하거나 학업을 연마할 때는 서울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계기가 있어 낙향을 한다든가 또는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살이 할 때는 남양이나 아산으로 내려와서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 근데 이제 홍가신이 이 광해군 이후에는 보면은 완전히 은퇴 생활에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아산에 내려와서 이제 완전히 여기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자손들도 계속 여기서 이어 살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새거지로 이렇게 바뀌어짐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가신의 그 사후 관계를 보면 홍가신은 어떠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갔을까? 이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 인간적 어떤 인맥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관직에 나가는 거나 또는 어떤 이제 학맥을 연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인 생활에서도 보면은 그 인간적 관계에 토대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삶을 서로 이제 도와주는 이런 관계가 굉장히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조선왕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냐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선 홍가신이 누구하고 이제 사생관계를 맺느냐 하는 걸 보니까 어릴 때는 초당 허엽을 사사합니다. 바로 이제 서경덕 문화이죠. 근데 이제 허엽이라는 인물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허균의 그 아버지이고 당색으로 보면은 당시 동인의 영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인물인데 그 아들들인 허성, 허봉, 허균 이 세 사람들과 보면은 평생 동안 말이죠. 굉장히 아주 긴밀한 관계를 형성을 해요. 특히 이 중에 맏아들인 허성하고는 사돈관계가 되고 정치적으로는 허봉하고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균도 보면은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홍가신이 아산에 머물 때 두 번이나 아산을 찾아와서 만나고 또 개성유수가 돼가지고 그 개성에 있을 때도 한번 찾아와요. 그러면서 서로가 아주 뭐 그 기쁨을 크게 나누는 이런 기록이 허균의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은 그 홍가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 처감 김근공이라는 사람이 있고 습정 그 민순이 있는데 이 처감 김근공이라는 사람은 원래 서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소재 그 이종호의 제자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학문적으로 이분 밑에서 성리학을 이제 처음 그 접하게 되어지는데 이 그 처감이 보면은 선조 즉위년 고 이듬해에 이분이 젊은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43살의 그 나이에. 그런데 이 홍가신이 이제 다음에 스승으로 만나는 민순이 바로 처감이 사망하기 1년 전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그 처감과 습정 이 두 사람의 문인들이 서로 공유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 두 사람을 같이 수학했던 그 문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감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습정한테로 넘어가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제 습정이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 홍가신 문집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문병을 갔더니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 여기 금근공이 사망을 했다 하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의 마지막 죽음을 이제 지켜본 거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기 1년 전에 바로 이제 그 습정 민순을 갖다가 만나는데, 재미난 거는 그 민순을 혼자 만난 게 아닙니다. 동지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이 친구들하고 함께 민순의 제자로 이제 들어갔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나이도 이미 벌써 이때 27살이가 상당히 이제 성년이 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순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 근사록, 신경, 주자, 절용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 성리학에 깊이 이제 몰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울렸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인물들이 전부 그 민순의 처감의 제자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송선, 요 사람은 바로 그 홍가신의 동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처감과 습정 두 사람을 다 말이죠.
사생관계를 맺었던 그런 인물들이고, 그 인적 네트워크는 그들의 그 나중에 정치적 생활까지도 연결되는데, 여기에 이제 흥미로운 인물들이 바로 여기에 그 이발과 이길이라는 그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정예리배 사건에 연루돼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그 인물들이고, 또 동인의 아주 영수로서 활동했던 그런 그 인물들인데, 이런 학적인 네트워크가 이제 홍가신의 여러 가지 그 정치 활동이나 여기에 이제 크게 이제 영향을 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가신의 사환의 과정을 보면은, 이 양반이 유성룡과도 보면은 이제 동학에서 같이 이불을 덮고 자면서 그 공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과거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과거 시험에 패스를 못해요. 그 상황에서 이분의 벌써 그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은 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추천을 통해서 전량의 청거래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강릉 참봉으로 되고, 강릉 참봉이 된 속에서도 과거 시험 준비를 계속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한번 그 이발하고 그 알성시에 그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요. 이발은 그때 장원으로 그 급제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산림승서라는 이름하에 홍가신하고 이 여러 명이 추천에 의해 가지고 육품직이면은 바로 이제 지방 수령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 관직에 이제 올라서게 되죠. 그때 자기 아버지하고 의논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과거 시험 준비 안 하겠다. 이걸로 끝내고 음서 출신자로 그냥 계속 쭉 관직 생활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과거 시험을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 지방관으로 발탁돼서 부의 현감으로 와요. 근데 아주 재미난 거는, 우리 아산에서 목민관 하면은 우리가 흔히 토정 이지암 선생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기신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이제는 논문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었는데, 또 하나의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갖춘 그 목민관이 바로 홍가신입니다. 이 양반은 아주 재미난 게요, 부여 현감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보면 안산에서도 했었고 수원 부사도 했고 지방관으로 내려갔는데, 여러 차례 지방관으로서 지방 수령으로 활동할 때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실적들을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한 번도 이 사람은 지방 그 관으로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국가 평가를 할 때 아주 최고의 점수를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지방 수령으로서의 행정에 아주 능수능란했고, 백성들의 신망을 굉장히 두텁게 봤다. 나중에 그 임원난을 갖다가 일으킬 때도 제가 나중에 끝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당시에 전란이 끝나고 나서 임왕난을 지나며 성공하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임왕난에 이 홍가신이 성공적으로 앞에 홍주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이 홍주 목사로 지내면서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홍주의 백성들의 민심을 굉장히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가신이 홍주성을 지키자고 하는 그러한 그 강한 의지를 보이되니까 홍주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줬고,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홍주성 방어에 성공했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춘 이와 같은 지방행정관으로서의 능력, 이게 이제 당시에 이 홍주성 수호에 성공을 하게 된 그 바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방관으로서 이분이 계속 승급을 할 때마다 한결같이 보면은 칭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왕조실록을 읽어가면서 보면은 홍가신 관련되는 기사를 보면은 홍가신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하는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학문적으로도 훌륭하고 문장도 잘 짓고, 무엇보다도 아주 사람이 그 절제력이 있으면서도 인간성이 말이죠,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다 곳곳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분이 그 인격자이면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인간적 면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숙모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부의 현감으로 갔을 때도 보면은 청렴하고 간결하게 정치를 잘한다. 이런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수원 부사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가 여기 이제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선조 8년에 오게 되면은 동서 분당이 이루어지면서 동인과 서인 간의 이제 갈등이 격화되는데, 우리 홍가신 선생은 아까 얘기했던 자신들의 학통적으로나 연결되는 대부분의 어떤 인적 관계가 대부분 정치적으로 동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이발 형제와 같은 사람들은 북인 세력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동인들이 결국 이와 우의 성혼을 공격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인인 조헌이 반격을 가하는 속에서 홍가신을 보면은 김응남, 그 다음에 이발 이기와 같이 허봉의 당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보면은 바로 이제 이 동인 서인 간의 갈등이 깊어져 가지고 정예립 사건이라는 이 모반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이때 정예립하고 굉장히 절친 관계였던 사람이 이발과 이길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루돼서 이발과 이길이 결국 역적으로 몰리고, 이 둘이 이제 같이 매를 맞아서 죽는 이런 이제 참극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발과 이길 형제는 이미 어릴 때 과거시험 준비할 때부터 아주 밀접한 관계이고, 그게 인연이 되어 가지고 동생 이길하고는 이 사돈 관계가 될 정도로 아주 밀접한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길이의 죽음은 사실 보면 굉장히, 이발이나 이길의 죽음은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어요. 정예립하고 이제 엮어지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편지가 많다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된 건데,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홍가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냐면, 그러한 여파의 결과로 백인거리의 아들인 백유아미가 수원부사 홍가신도 역적 정예립하고 우정을 깊게 나누었고, 이발 형제들하고 서로 정예립을 갖다 막 추앙하는데 크게 역할했다 하는 이런 이제 상소를 올리는 바람에 파직되어져 가지고 관직에서 쫓겨난 이제 이런 결과를 얻어내지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까지 바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홍가신이 관직 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가신은 아산에서의 피난살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때 보면 남양을 거쳐가지고 아산으로 이제 피난을 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파주 목사로 제수가 돼요. 파주라는 곳은 이 인천강을 가운데 두고 이제 연결되어지는 서울과 아주 가까운 이런 장소인데요. 당시 파주 목사가 될 때 전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본군들이 서울을 빼앗고 북상을 해가지고 평양까지 쳐올라갔죠. 그 상황에서 중국군이 이제 참전을 하면서 조명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반격을 받게 되고 평양성 이제 수복을 위한 탈환 작전이 전개가 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조명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고 일본군이 패퇴돼 가지고 도망을 치면서 서울 쪽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가지고 조명연합군이 공격해 가다가 경기도 벽제관, 지금 벽제 성황원이 있는 여기에서 말이죠, 매복에 하고 있던 일본군한테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 명나라 이 기마전단이 거기서 완전히 막 참패를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명나라 군대가 더 이상 진격을 안 하고 그대로 여기서 전선을 멈춰버립니다. 조선 정부는 굉장히 그때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죠. 빨리 서울을 빼앗고 외적을 몰아야 되는데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고
강화 협상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갖다가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어정쩡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서울 탈환 작전이 지연되어지는 것이 조선 정부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파주라고 하는 요 지역이 바로 이 명나라 군대가 서울을 향해서 오고 가는 바로 그런 길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여기에 파주 목사로 임명을 하는 것은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군사적인 문제, 또 외교적인 문제를 이제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파주 목사의 그 역할이었어요. 여기에 바로 이제 이 홍가신이 말이죠, 임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장에 보면은 얼마 안 있어서 파주 목사에서 말이죠, 쫓겨나요. 이렇게 유능한 이 홍가신을 왜 여기서 이제 쫓아낼까? 재미난 거는 유성룡이의 여러 가지 전쟁 문서에 보면은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채찰사로 이 관계 전쟁을 갖다가 전부 지휘하고 있었던 유성룡이 이 파주라는 곳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곳이어가지고 백면 서생인 홍가신 같은 사람을 쓰면은 안 된다. 그보다는 무인 출신으로 군사 상황을 딱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바꿔야 된다. 그게 이제 유성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유성룡의 주장에 의해 가지고 결국 홍가신이 이제 파주 목사를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록에 보면은 5월 달쯤에 다시 또 파주 목사에 재임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이제 홍가신이 피난살이 하면서 떠돌아다니다가 자기가 파주 목사가 됐는지조차도 통보를 못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임명을 한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결국 정부에서 이제 또 해임을 시켜버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임명이 불발되고 나가지고 홍가신의 가족들은 아산으로 이제 낙향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굶어가지고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가족들이 엄청나게 이제 고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 운 좋게도 바로 직산 현감이 박이라는 인물인데, 아까도 잠깐 우리가 친구들 명단에 봤지만 박이가 있어요. 그 박이가 바로 직산 현감이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식량을 얻어서 가족들이 겨우 목숨을 유지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처절한 고생을 하는 속에서 적태후봉사라고 하는 이 상소를 올려서 전쟁 이후에 지금 이제 서울이 탈환됐을 때 왕이 기환해가지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강하게 주장하는 이제 논리를 여기다 피력하지요. 이때 가만 보면은 거의 목숨 걸고 이제 이걸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왕의 정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건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금 봤지만은 자기가 굶주리면서 고생하는 속에서 주변의 백성들의 삶을 일일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상소문을 올릴 때 이미 홍가신은 속된 말로, 요새 말로 하면 독에 차 있었다. 응?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상소문을 지어 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기 생활 자체도 처참했으니까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제 올린 거다. 그런데 이제 이때 재미난 거는 보면은 바로 밀란이 일어나는 조짐이 직산과 아산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송유진의 난이라는 것인데요. 어디서 제보를 받았는지 제가 그 제보받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논문에 써놨습니다. 그 사람의 통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것 같아요. 홍가신이.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친구 유성룡이한테 이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 바람에 이제 이것이 봉기까지는 이르기 전에 홍가신의 난을 사전에 진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산현감이었던 친구 박이가 벌써 이러한 반란의 조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나중에 이제 알려져요. 근데 이때 박이는 이미 홍주 목사가 돼가지고 옮겨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책임에 대한 지적을 하는 속에서 박이가 결국 홍준 목사 자리에서 파직이 돼버리고 박이를 대신해서 홍준 목사로 임명된 사람, 이게 바로 이제 홍가신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직산 자수 뭐 임필선인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반란의 징후에 대한 정보를 당시 이 박이한테 먼저 줬어요. 근데 박이가 이걸 적절하게 빨리 보고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거의 묵살을 하는 가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이 사람이 다시 홍가신한테도 이 정보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홍가신은 바로 이제 유성룡이한테 이걸 알려줘가지고 진압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 보면은 적태우 봉사를 썼을 때 선조가 엄청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김웅남이 기록에도 보면 그래요. 그런데 김웅남이가 그래서 그걸 자기가 지켜보고 이 등골이 선을 했다는 거죠. 이 왕이 이거 가지고 갑자기 이제 홍가신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런데도 이제 홍가신이 이제 홍준 목사로 임명을 되는 걸 보면 이 제보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 아닐까 싶고, 그걸 강력하게 아마 추진한 인물은 제 짐작에는 유성룡이 같다 하는 짐작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홍가신이 그래서 홍준 목사로 이제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홍준 목사가 됐을 때 당시 이 우리 내포 지역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기 보다시피 임진왜란 때 보면은 일본군들의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던 곳이 전라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충남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충남을 충청 우도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역은 일본군의 점령과 그들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이제 전쟁 수행에 필요로 하는 일종의 병참 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백성들의 삶은 엄청나게 고달플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기근과 질병이 퍼지는 속에서 호서지방은 이제 전쟁 수행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요역의 징발 또는 군대의 어떤 소집, 그 다음에 식량과 식량의 징발 수송 또는 밀린 곡물의 동납, 명나라 군대의 군량미 조달, 심지어는 병선 건조 또는 무기 이런 것들을 하는 거나 또는 수군의 이제 격분이나 이런 어떤 부담을 전부 다 이제 껴안게 되면서 이 심각한 착취의 결과로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이런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세미록을 한번 보시면은 오이문이의 세미록, 이 오이문은 당시에 임천에 이제 피난을 와가지고 서울에서 머물고 있었던 상황인데, 당시에 이 충남 지역에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피폐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말이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지역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홍가신이 홍주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홍주라는 지역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조선왕조 시대에 보면은 개수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가장 거점 지역을 개수관이라고 하거든요. 충청 우도에서는 공주하고 바로 이제 홍주가 바로 이제 그런 지역인데, 이 공주 지역은 밑에서 적이 쳐올라올 때 방어하는 것, 또 바다에서 쳐들어오는 적은 바로 이제 이 홍주에서 방어하는 이런 군사적인 요충지가 두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홍가신이 홍주 목사로 임용됐을 때, 그때 바로 이제 광해군의 무군사 활동이 정제돼요. 무군사 활동이라는 거는 중국 황제의 명으로 왕세자가 나서가지고 군대를 갖다가 처모하고 전쟁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배양하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 광해군이 이제 자기를 수행하는
많은 그 조정 신하들을 데리고 서울서부터 전주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총무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 광해군의 무군사 활동을 할 때 왕세자와 함께 호종하는 대신들, 당시 그 정부 관료로서는 이제 윤두수, 백사 이양복 이런 사람들이 전부 따라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전주에서 머물다가 광해군이 다시 북상해가지고 홍주에 와서 무려 5개월 넘게 있어요. 이때 바로 이 그 홍가신이 홍주 목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갖다가 지공을 하는 굉장히 힘든 이러한 그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기록 속의 내용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왕세자를 모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음식 조달이나 뭐 이런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걸 요구하는데 홍가신이 딱 정해진 거 외에는 절대 안 주고 엄격하게 아주 관리를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홍가신이 홍주 목사 시절에 제일 큰 사건은 이몽학의난이죠. 근데 이제 홍가신이 홍주성에 이제 사수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의를 이제 분명히 함으로 해가지고 반란군의 홍주성 점령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전쟁 이 반란 진압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 논문에다가 이제 기술을 해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길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야기, 충청도 순찰사였던 이정아미가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건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홍주 목사는 평소에 인심을 얻었기 때문에 비록 갑작스러운 변을 당했을 때도 백성들이 배반하고 가버리지 않고 상하가 협력하여 농성하며 굳게 지킴으로 해가지고 역적의 무리들이 놀라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홍가신이 홍주 목사로 한 2년 이제 재임하는 중에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지방관을 할 때 민심을 얻고 제일 훌륭한 수령으로 이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럴 정도로 홍가신은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제 고통과 슬픔을 같이 하는 이와 같은 목민관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바로 이제 홍가신과 백성들이 한 몸이 되어지면서 홍가신이 홍주성 사수에 대한 결의를 하니까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말이죠, 여기에 협력을 해주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이제 홍가신이 홍주성을 사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매점말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신은 임진왜란에서 국내적 위기를 가져온 이몽학의 난을 효과적으로 진압해가지고 몰락의 위기에 처한 조선왕조를 살려낸 역사적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전란을 막지 못해 못해서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백성들의 삶조차 이제 붕괴시켰다는 점에서 조선왕조의 전쟁 책임은 무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의 책임과 잘못이 아무리 커도 전란 중에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백성들의 기도를 홍가신은 인정할 수가 없다. 왜? 이 사람은 양반입니다. 사족이죠. 그리고 국가로부터 국록을 얻어먹는 입장에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고, 또 자기가 배웠던 지금까지 성리학적 가치관이 비춰봐도 이런 반란 사건은 인정할 수 이제 없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전란 속에서 적군의 칼날과 굶주림, 질병에 허덕이면서 전쟁 비용을 조달한다는 명분 하에 무한 착취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는 변란을 일으켜서라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꾸는 것 외에는 뾰족한 탈출구가 없는 실정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가신이 이러한 국가적 위난을 극복한 수훈자라고 왕조정부가 홍가신을 공신으로 책봉하려고 하지만, 홍가신은 한사코 자기를 공신으로 책봉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홍과시는 구원에 대답하는 형태로 수차례나 국왕의 실정과 위기 대응 능력의 난백상을 신랄할 정도로 비판합니다. 홍과시는 부의영감 이래로 수차례 외직에 임명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어 백성과 국가 모두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목민관, 따라서 그가 제시하는 국정의 난백상을 해결하는 정책 건의는 항상 현실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백성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홍과신의 주장은 간합한다는 회심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되거나 집행되지를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사신왈, 다시 말하면 사관이 기록한 걸 보면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이런 좋은 정책적 건의가 오면은 받아서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고 홍과신의 말을 실천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이런 이제 그 사신의 논평이 따라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에서 홍과신은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는 지성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당시의 파장적인 정치 상황을 인식하는데도 대단히 비판적이어가지고 비록 동인으로 정치적 당색이 분리되어 있어도 극단적인 정열이, 정인홍 이런 사람들을 배격해버리고 서인인 율곡 이의 개혁 정치에 공감을 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 선조 말부터 북인들의 정권 주도와 독주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강하게 비판을 해요. 특히 정인홍의 대북 정권이 수립된 광해군 때 이후에는 출사를 갖다가 기피하고 병을 핑계로 그 치사를 요구하면서 관직을 회피하고 아산의 은거생활로 일관하는 이런 모습도 보면 현실 정치에 있어서의 당시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저항적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이제 이 홍과신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셨는데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줄인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